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드디어 2026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나날들이 막 머릿속에 스쳐가네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2019년 10월쯤이었는데, 처음에는 막 제 손만 나오는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게 책 이렇게 밑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책을 비추면서 했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막 잠잘 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잠이 참 잘 와요. 할 때 저도 그때 잠을 잘 못 자고 있었거든요. 잠이 잘 안 오고 걱정도 많고 했었는데, 그런 댓글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아서, 내가 책을 읽어 줬는데, 그리고 어떤 자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때, 참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이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새해인데 혹시 어떤 새해 다짐을 하셨나요? '내가 올해는 어떤 것 꼭 이루고 말 거야.' 하는 거 있나요? '내가 올해만큼은 이거 한번 해볼 거야.' 하는 거 있나요? 저는 올해 목표는 좀 감정 표현이 다채로운 사람이 되자입니다. 저는 약간 기쁨, 뭐 슬픔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약간 일정한데, 그래도 뭔가 즐거울 땐 "와우!" 이러고, 슬플 때는 이러고, 이럴 수 있도록 좀 더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느끼려고 하고 감정을 또 받아들이려고 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억압하고 억누르고 "아니야. 나는 평안한 게 좋아." 하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무시하면 그냥 저냥 시간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떨 땐 기분이 좋은데 어떨 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자신을 너무 우리 자책하지 말기로 합시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 드릴 책은요,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어 며칠 전에 다 읽어 봤는데, 되게 뭐랄까 좀 따스한 책인 것 같아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냄새 나는, 그리고 솔직하다. 저 되게 솔직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솔직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위로가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읽는 내내, 그리고 녹음하는 내내 했습니다. 그래요. 뭐 100마디 말보다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훈 작가님의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애매한 시간 비는 내리고 지하철 문이 열렸다. 출구를 나서자 검은 하늘 아래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추적추적 떨어졌다. 웅덩이에 빗방울이 떨어져 나이테처럼 번졌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보았다.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나이테는 세월의 흔적이다. 물 위에 번지는 동심원은 금세 사라진다. 내 삶도 그러할 터였다. 스쳐 지나가는 것, 쌓이는 듯 쌓이지 않는 것.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러다 이 비를 어찌할까 했다. 뛸까? 걸을까? 우산을 살까 망설였다.
가방을 머리에 얹고 달렸다. 달릴 때마다 허리에 매달린 살이 출렁거렸다. 얇아진 다리는 휘뚱거렸다. 빗방울이 금세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어깨부터 거뭇하게 젖어들었다. 빗물은 등을 타고 옷 속으로 번졌다. 등과 정수리에서 허연 김이 올랐다. 이미 다 젖어버려 뛰는 일은 헛된 것이었다. 속도를 줄이고 느슨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냥 맞자 하고 마음을 놓으니 비 내리는 밤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앞질러 뛰는 사람,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 비에 다급해진 그들이 있었다. 그 속에 느리게 걷는 나도 있었다. 속도가 다른 우리는 같은 그림 속에 있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문득 돼지고기 뒷고기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났다. 여기서 집까지는 200여 미터 남짓이다. 발걸음은 교차로에서 멈췄다. 직진하면 집이고 우측으로 꺾으면 먹자 골목이었다. 잠시 망설였다. 그때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는데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은 머리와 분리된 발의 결정이었다. 나는 두 발에 이끌려 골목길로 들어섰다. 손바닥으로 어깨와 등을 툭툭 쳐서 빗물을 털어내고는 가게 문을 밀었다. 낡은 철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냈다. 10평쯤 되어 보이는 가게였는데 가게 안은 비어 있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까지도 주인은 계산대 앞에 앉아 무료한 얼굴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해설자의 작은 목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 그것 말고는 가게 안은 참 어색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때 굵어진 빗방울이 후두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을 보면서 시간이라는 건 사람의 형태를 빚어내는 조각칼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깎여 나간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고유한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긴 세월 수많은 손님을 깎아내며 필요 이상의 말을 아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게 주인만의 처세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먹고 살 만큼 가게를 꾸려왔으니 그것 또한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그때 밖에서 북북 불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은 그 벌건 연탄불을 들고 와서는 능숙하게 둥근 양철 테이블 위로 불을 넣었다. 연탄에서 붉게 달아오는 열기가 피어올랐다. 가게 안은 금세 후련해졌다. 벽지가 누렇게 뜬 시멘트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달력 속 여자는 웃고 있었고 날짜는 석 달 전 8월에 멈춰 있었다. 뭐 드실 거요? 주인이 물었다. 딱 그 말뿐이었다. 할 말만 하는 남자. 언어 과잉의 시대에 말이 짧은 이 남자에게 난 왠지 정이 갔다. 그는 주문을 받고는 대꾸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아늑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빈 가게의 빗소리와 불소리만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 차창 밖으로 세월이 지나간다. 살아보니
사람에게 다치는 일이 물건에 부딪혀 다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사람들은 마음에 멍이 든다고 말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음이라는 게 심장이 아니라 뇌에 있지 않나? 그러니 멍도 심장이 아니라 뇌에 드는 게 맞을 것이다. 뇌 어딘가에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그 멍은 몸의 멍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관계라는 것이 때론 예기치 않게 우리를 핥힌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날카로운 모서리를 드러내며 살갗을 긋고 지나간다. 그런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서 더욱 오래도록 쓰라리다.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40이 넘도록 단 2평이라도 온전히 내 곳인 공간을 갖는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집 한 평 늘리는데 1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웃을 일이 아니었다. 그저 방해받지 않는 작은 공간 하나면 족한데 그것조차 삶에서는 쉽사리 얻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며 헤드폰을 귀에 얹었다. 비 내리는 평일 밤이라 그런지 길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제 베이커의 나른하고 그윽한 음색이 이어폰을 타고 내 귀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가늘고 긴 빗방울들이 마치 악보 위의 음표처럼 일렬로 늘어서서는 그의 목소리와 그루브에 맞춰 춤을 추는 듯 했다. 순식간에 작은 가게 안은 재즈로 가득 찼다. 밤, 비, 소주, 챗 베이커, 재즈. 이 모든 것들이 만나 일으키는 감정이 갈빗대를 뻐근하게 갑박해올 무렵 테이블 위로 허연 냉기를 감은 소주병이 놓였다. 병의 표면에 맺힌 영롱한 물방울 위로 내 얼굴이 기이하게 일그러져 비쳤다. 그 모습이 물방울과 함께 또르르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바라보다가 뚜껑을 돌려 열었다. 소주 한 잔을 목구멍으로 넘기자 식도를 타고 뜨끈한 감각이 아래로 번져갔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몸 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두어 잔을 연거푸 비워내니 창밖에 네온 사인들이 뿌옇게 번져 보였다. 세상의 모든 선이 조금씩 무뎌지는 순간이었다. 그 속에서 문득 따뜻한 행복감이 밀려왔다. 두어 잔의 소주가 혈관을 타고 돌자 맥락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안을 극복하는 것과 불안에 익숙해지는 건 결과적으로 비슷한 일이 아닐까? 어느 쪽이든 편안해질 테니까 말이야. 빈잔을 다시 채웠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20살 무렵부터 줄곧 나를 따라다녔던 불안. 나에게는 언젠가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다. 같은 것이라고 말을 흐리는 이유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적어도 해가 뜨고 지는 정규 시간의 대부분을 그런 불안 속에서 보냈었다. 처음에는 불안을 이겨내려 했었다.
하지만 어느새 난 불안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스스로를 길들이고 있었다. 변화의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던지 마치 강물이 구불구불 제 길을 찾아가듯 나 자신조차 그 흐름을 의식하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었다. 불안이란 미래의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에 대한 감정이니까. 당연히 현재에서 미래의 불안을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난 어느 순간부터 불안의 극복이라는 무모한 시도 대신 불안과의 동거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다. 그건 의도라기보단 긴 시간의 경험으로 도달한 자연스러운 전향이었다. 불안을 내 안으로 들여야 비로소 불안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데서 혼자 술을 마실 때면 늘 이런 잡다한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놓는다. 맥락도 없이 문득 떠오른 생각을 붙잡아 이리저리 굴려보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 생각을 종이 접듯 둘둘 말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쌓아두는 것이다. 이런 시간 덕분에 생활에 쫓기더라도 그나마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것 같다. 동네 곳곳엔 이렇게 내가 숨구멍처럼 뚫어놓은 이런 뒷공간들이 있다. 횟집도 혼자 간다. 삼겹살집도 혼자 간다. 심지어 노래방까지도 혼자 간다. 처음엔 가게 사장님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알아서 구석자리로 안내한다. 자동이다. 오랜 친구처럼 척하면 척하는 사이가 됐다. 이런 무심한 공간들은 의신하기에 좋다. 완벽한 나만의 안전가옥이라고 할까?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고 내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주는 곳. 낮에는 환한 태양 아래서, 밤에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계속 발가벗겨지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발가벗겨지는 삶 속에서 내 몸 하나 숨고를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조용히 주장해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동네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나만의 안전가옥들을 하나둘 발견하고 표시해둔다. 이 애매한 시간, 밤의 어둠을 비집고 내리는 빗소리가 좋다.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껍데기가 노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뒤집힌다. 행복이 뭐 별건가? 투명한 기름방울이 빨간 연탄불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바람 불꽃이 치솟으며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타닥타닥 익어가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채운다. 바삭하게 구워진 껍데기 한 점을 콩가루에 찍어 입에 넣자 굳었던 어깨의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것처럼. 답답하게 조여오던 셔츠의 단추를 하나 풀고 허리띠도 한 칸 느슨하게 내려매리 온몸의 감각이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다. 맛있겠다.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술잔을 다시 들었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선술집 처마를 타고 후두둑 떨어진다. 그 소리가 얼마나 깊고 또 다정한지 마치 오래된 친구가 내게 건네는 위로의 말 같았다.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었다.
술잔을 막 기울이는 순간 핸드폰이 부르르 떨었다. 집이다. 언제 오냐는 문자다. 꼼지락꼼지락 핸드폰을 매만지다. 가고 있어 라고 조심조심 눌러 보냈다. 조바심이 나긴 했지만 껍데기는 아직 반이나 남았고 소주도 서너 잔은 더 마셔야 간만에 아쉬움을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뒤집었다. 이런 날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누려야지. 위로 없는 위로. 말에 진심이 빠지면 소리는 곧 바스라질 것처럼 건조해져서 상대의 귀에 기분 나쁘게 거슬린다.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시선을 낮추고 침묵 안에서 가만히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게 낫다. 입은 다물고 귀만 열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차츰 들리고 차츰 보이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상태의 윤곽을 느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위로한답시고 나서기보다 그랬구나 하며 가만히 고개만 끄덕여주는 게 차라리 낫다. 30 중반이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넘어 고꾸라진 목소리가 비틀대며 넘어왔다. 말끝마다 후 하는 추임새가 들어가는 걸 보면 벌써 어지간히 취한 듯했다. 마침 집에 가려고 나온 터라 발길을 돌려 논현동으로 향했다. 실내 포차에서 닭발에 소주로 시작한 술자리는 1차, 2차, 3차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렸다. 늦가을 홍시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가 내게 물었다. 야, 너 냉장고에 한 열을 넣어둔 밥 먹어본 적 있냐? 아니? 그래, 먹지 마.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지. 그런 건 버려야지. 야, 내가 그 찬밥 같다. 버리긴 못하고 먹을 수도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 같다. 나는 듣고만 있었다. 애초에 용건이 있어서 만나자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럼 마치 망가지기 직전의 인생 앞에서 마지막 넋두리를 하듯이 멍한 눈을 하고 있었다. 속사정을 듣지 못할지라도 섣불리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선 안 될 것 같았다. 이 밤 그에게 필요했던 건 그가 쏟아내는 말을 모조리 수용해주고 흘려줄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 역할에 내가 생각난 것일 테고 괴종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그를 보면서 냉장고 속 말라 비틀어진 밥을 생각했다. 새벽까지 그의 찬밥 돌린 노래는 계속되었다. 그러다 한순간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두 팔과 한 다리가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나 재빨리 거리를 좁혀 그를 껴안아 앉혔다. 그때 그의 점퍼에서 숯불 냄새와 뒤섞인 습한 골방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오래전 기억 속의 나를 소환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그 사이에서 시차를 둔 골방 냄새의 기억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건 외로움의 냄새였다. 익숙한 그 냄새만으로 나는 지나간 그의 시간을 솔핏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날 임용 발표가 있었고 4번째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다는 걸 술자리를 파할 때쯤 알게 됐다. 도로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이따금 뭉개진 발음으로 그가 흘리는 다 끝났어. 미안해 하는 그를 바라봐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널어놓은 빨래처럼 이리저리 흐느적거렸다. 그가 그토록 미안해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날 밤늦도록 연락을 기다린 가족들이겠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나쁜 말을 감추게 된다. 그 말들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말하지 못한 무게를 안고 혼자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만다. 그것이 외로움이다. 이 밤 가족이 아닌 나에게 연락한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이 괜찮을 수 없는 가족에게 괜찮다는 위로를 받게 될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난감했을 것이다. 대낮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민망함과 지독한 좌절감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나를 택했는지도 모르겠다. 위로와 무관심 사이 그 미묘한 균형점에 있는 날, 나 또한 그의 지난 4년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우리는 세월을 뛰어넘어 한참 만에야 만났고 미약한 연대감은 반나절 술 몇 잔으로 끈끈해질 게 아니었다. 그의 상처에 덧댈 반창고 같은 말이 나에겐 없었다. 슬쩍 들춰본 나의 말들은 그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것이었다. 괜찮아, 힘내 따위의 상투적인 말이 행여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는 마음을 단속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는 떠들었고 난 들었다. 가끔 들릴 듯 말 듯 그랬구나 하며 소심하게 맞장구를 치는 게 내 말의 전부였다. 술에 취해 엉망이 된 그는 갈치짝 얼음으로 비틀거렸다. 의식이 없으면서도 어깨를 부축하는 내 손을 반사적으로 뿌리쳤다. 대로변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상등 깜빡이는 택시 안으로 그를 겨우 밀어 넣었다.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라. 뒷자리에 앉자마자 쓰러지듯 창액이 된 그는 잠이 들었다. 멀어지는 택시의 꼬리등이 코너를 틀며 사라질 때까지 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을 응시하며 현실 앞에서 낙담할 그의 절망 가득한 눈동자를 생각했다. 쓰린 속을 달래며 라면을 끓이면서 달걀을 넣을지 말지 순간 고민하게 되는,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어하는 그의 표정을 생각했다. 상황 파악 안 되는 식욕에 찡그린 그의 얼굴이, 그 주름을 생각했다. 같은 밤을 보냈지만 다른 아침을 맞이할 그를 보내며 나는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다. 그렇다고 뭘 해줄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밤이었다. 택시가 사라진 뒤 나는 홀로 새벽길을 걸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길가의 작은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걸었다. 다음날 괜찮냐는 문자를 보냈다. 말줄임표를 3개 찍었다가 지웠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나도 더는 묻지 않았다. 몇 달 후 그가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주말 특강 몇 개를 맡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곧 메인 강사로 채용되었다고 했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는 교단에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다. 한숨 가득했던 그 밤의 넋두리는 이미 희미한 기억으로 밀려나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러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때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의 세계에도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다. 혼자서 외롭게 감당하던 무게를 이제는 둘이 나란히 서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이 결혼으로 더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는 그렇게 젊은 시절의 실패에서 벗어났다. 절망의 밤은 어느새 방향을 틀어 완만한 인생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새 10년이 흘렀다. 버려야 할 옛 시간은 흘러 폐기되었고 무너지지 않고 기어이 밀고 나간 시간은 그의 품에 토끼 같은 아들과 딸을 안겼다. 허리는 4인치가 늘었고 몸무게는 10kg가 불어나 있었다. 몸만큼 인생도 후덕해졌다. 1호선 한강철교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창가로 들어선 오후의 봄볕이 차창을 비집고 내 무릎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 그의 목소리가 기차의 덜컹거림과 함께 햇살 사이로 스며들었다. 높은 데시벨의 맑고 환한 목소리였다. 좋아 보였다.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그럭저럭 살만하게 흘러간다. 행복을 무어라 말할 순 없지만 웃으며 견딜 만큼의 마음이라면 참 살만한 게 아닐까? 살다 보면 조금 부서지고 흠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파괴되는 건 아니니까. 오랜만에 친구에게 문자를 썼다. 야,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누군가 말하더라.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고. 그날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때 나 이 말 해주고 싶었는데 냉장고 속 찬밥 있잖아. 그거 맛있어. 라면에 말아 먹으면. 다 네 인생이고 네 거야. 앞으로도 너를 너로 사랑해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그러고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쩌면 이 문자도 보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다. 무너질 것 같던 그 밤으로부터 우리는 또 이렇게 멀리까지 흘러왔다. 심야 식당. 자정을 넘긴 시간. 설릉역 뒷골목은 대나처럼 밝았다. 넥타이를 한 회사원 무리가 골목길에 늘어선 선술집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남자를 앞에 두고 핏대를 세워가며 뭐라 목청을 높이는 바보 같은 남자가 보였다. 멀어지는 택시 뒤에서 삿대질을 하며 욕하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밤의 풍경과 무척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단골 선술집이 이 골목 끝에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삼켜야 하는 날, 나는 가게를 찾는다. 느닷없이 무력해진 날, 삶이 붕괴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헐값에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술이다. 이곳을 혼자 다닌 지도 벌써 3년이 넘어서 이제 제법 단골 대접도 받는다. 오늘은 방어가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주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익숙한 동작으로 간 얼음에 유리병을 묻은 각진 통과 작은 술잔 하나를 내봤다. 앉자마자 낮의 일이 떠올랐고 곧 위벽을 긁는 통증이 몰려왔다. 시큼한 위산이 목젖 언저리에서 느껴졌다. 속이 화끈거려서 찬수를 꺾지 않고 연거푸 넘겼다. 석잔을 들이키자 통증이 겨우 잦아들었다. 머릿속에서는 꽃잎처럼 흩뿌려진 보고서가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중이었다. 반말과 욕설이 귓전에서 윙윙거렸고 잔뜩 흥분한 고객사 대표는 당장이라도 몸을 날릴 기세로 씩씩대고 있었다. 생각을 말자. 나는 시선을 발끝에 고정한 채 연부를 외듯 중얼거렸다. 그는 눈앞에서 자료를 푹푹 찢더니 내 머리와 천장 사이 여백을 향해 힘껏 던졌고 허공으로 파르르 퍼져나가는 종이 조각은 지는 벚꽃처럼 흐드러지며 떨어졌다. 넓은 집무실과 높은 천장, 한 사람이 쓰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큰 책상과 그 옆에 긴장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늙은 비서실장, 그리고 내 뒤로 선 임원들. 느닷없이 펼쳐진 이 낯선 분위기는 나를 놀랍도록 무력하게 만든다. 다른 상황이라면 분명 저항했을 법한 일이지만 어느새 난 그들 사이의 위계를 순순히 따르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걸로 책임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전가되었다. 모두 조용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가자 직원 셋이 줄줄이 따라 나섰다. 텅 빈 회의실에 혼자만 남았다. 바닥에는 찢긴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명치를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다. 거리로 나오니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대낮의 강남은 감정을 숨길 틈이 없이 환했다. 칼날처럼 내리꽂는 햇빛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신호와 소음은 귀에 닿지도 않았다. 몸이 절로 움직여졌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앞으로 걸었다. 그러다 설릉까지 왔다. 문득 갈 곳이 떠올랐는데 그곳이 이 가게였다. 주방에서 재료를 썰던 주인과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잠시 후 기름진 방어를 도톰히 썰어낸 주인은 메뉴에 없는 즉흥 안주를 몇 개 만들어서 냈다. 단골의 기분을 배려한 그만의 특별 서비스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손놀림과 말이 늘 섬세했다. 굳이 내 속이 어떤지 들춰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방어를 한 점지보다 씹었다. 이가 살을 뭉개자 참 풍미가 입안에 퍼졌다. 주인은 환해지는 내 얼굴을 보고 예상했다는 듯이 웃는다. 살오른 회 한 점을 입에 넣고 한 잔 또 한 잔. 그렇게 마시다 보니 금세 밖이 어두워졌다. 잘 먹었습니다. 일어서며 인사를 하는데 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휘청이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주인은 돌아서는 나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가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마음이 시큰했다. 오늘은 내게 그리 좋지 않은 날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문을 열고 나오니 공기가 냉랭했다. 택시를 탈까 하다가 찬 공기가 싫지 않아 걸었다. 골목을 따라 주택가로 난 길로 들어섰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린 길은 적막했다. 걷다 보니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인다. 어둠 사이로 가로등 핏줄기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다. 암전된 무대 위 조명처럼 여린 빛 한 줄기가 까만 밤을 밝히고 있었다. 흩뿌려진 종이 조각들이 가로등 아래로 떨어진다. 낮의 일이 다시 생각났다. 때때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삶은 붕괴의 조짐을 보인다. 살다 보면 오늘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이 있고 풀어서는 안 될 숙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세상은 말한다. 시간이 답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받아들이라고. 이겨볼 생각 말라고. 산다는 건 때론 싸우고 때론 당하고 때론 견디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자고 일어나면 각자의 일터로 나서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이나 되고 만다는 걸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평범한 그 아무 것이라도 되려고 매일 아침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문을 나선다. 밤이 지나면 대낮이 온다. 낮은 헐벗은 삶의 민낯이다.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는 그 억척스러운 삶의 그물짜기는 대낮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까맣게 어두운 밤보다 환한 대낮이 그래서 더 까마득한 법이다. 다정한 얼굴을 한 이들은 그들의 얼굴만큼 다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만일 마음이 보이는 것이라면 세상의 절반은 눈물일지 모른다. 종종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은 때 아닌 감기처럼 일어난다. 사랑하면 할수록, 살아야 하면 할수록 감추어야 할 말이 자꾸만 생기고 마는 그런 날이 있다. 애매한 시간 비는 내리고 지하철 문이 열렸다. 출구를 나서자 검은 하늘 아래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추적추적 떨어졌다. 웅덩이에 빗방울이 떨어져 나이테처럼 번졌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보았다.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나이테는 세월의 흔적이다. 물 위에 번지는 동심원은 금세 사라진다.
내 삶도 그러할 터였다. 스쳐 지나가는 것, 쌓이는 듯 쌓이지 않는 것.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러다 이 비를 어찌할까 했다. 뛸까? 걸을까? 우산을 살까 망설였다. 가방을 머리에 얹고 달렸다. 달릴 때마다 허리에 매달린 살이 출렁거렸다. 얇아진 다리는 휘뚱거렸다. 빗방울이 금세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어깨부터 거뭇하게 젖어들었다. 빗물은 등을 타고 옷 속으로 번졌다. 등과 정수리에서 허연 김이 올랐다. 이미 다 젖어버려 뛰는 일은 헛된 것이었다. 속도를 줄이고 느슨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냥 맞자 하고 마음을 놓으니 비 내리는 밤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앞질러 뛰는 사람,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 비에 다급해진 그들이 있었다. 그 속에 느리게 걷는 나도 있었다. 속도가 다른 우리는 같은 그림 속에 있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문득 돼지고기 뒷고기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났다. 여기서 집까지는 200여 미터 남짓이다. 내 발걸음은 교차로에서 멈췄다. 직진하면 집이고 우측으로 꺾으면 먹자 골목이었다. 잠시 망설였다. 그때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는데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은 머리와 분리된 발의 결정이었다. 나는 두 발에 이끌려 골목길로 들어섰다. 손바닥으로 어깨와 등을 툭툭 쳐서 빗물을 털어내고는 가게 문을 밀었다. 낡은 철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냈다. 10평쯤 되어 보이는 가게였는데 가게 안은 비어 있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까지도 주인은 계산대 앞에 앉아 무료한 얼굴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해설자의 작은 목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 그것 말고는 가게 안은 참 어색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때 굵어진 빗방울이 후두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을 보면서 시간이라는 건 사람의 형태를 빚어내는 조각칼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깎여 나간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고유한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긴 세월 수많은 손님을 깎아내며 필요 이상의 말을 아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게 주인만의 처세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먹고 살 만큼 가게를 꾸려왔으니 그것 또한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그때 밖에서 북북 불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은 그 벌건 연탄불을 들고 와서는 능숙하게 둥근 양철 테이블 위로 불을 넣었다. 연탄에서 붉게 달아오는 열기가 피어올랐다. 가게 안은 금세 훈훈해졌다. 벽지가 누렇게 뜬 시멘트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달력 속 여자는 웃고 있었고 날짜는 석 달 전 8월에 멈춰 있었다. 뭐 드실 거요? 주인이 물었다. 딱 그 말뿐이었다. 할 말만 하는 남자. 언어 과잉의 시대에 말이 짧은 이 남자에게 난 왠지 정이 갔다.
그는 주문을 받고는 대꾸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아늑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빈 가게의 빗소리와 불소리만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 차창 밖으로 세월이 지나간다. 살아보니 사람에게 다치는 일이 물건에 부딪혀 다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사람들은 마음에 멍이 든다고 말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음이라는 게 심장이 아니라 뇌에 있지 않나? 그러니 멍도 심장이 아니라 뇌에 드는 게 맞을 것이다. 뇌 어딘가에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그 멍은 몸의 멍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관계라는 것이 때론 예기치 않게 우리를 핥힌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날카로운 모서리를 드러내며 살갗을 긋고 지나간다. 그런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서 더욱 오래도록 쓰라리다.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흔이 넘도록 단 2평이라도 온전히 내 곳인 공간을 갖는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집 한 평 늘리는데 1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웃을 일이 아니었다. 그저 방해받지 않는 작은 공간 하나면 족한데 그것조차 삶에서는 쉽사리 얻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며 헤드폰을 귀에 얹었다. 비 내리는 평일 밤이라 그런지 길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제 베이커의 나른하고 그윽한 음색이 이어폰을 타고 내 귀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가늘고 긴 빗방울들이 마치 악보 위의 음표처럼 일렬로 늘어서서는 그의 목소리와 그루브에 맞춰 춤을 추는 듯했다. 순식간에 작은 가게 안은 재즈로 가득 찼다. 밤, 비, 소주, 챗 베이커, 재즈. 아, 이 모든 것들이 만나 일으키는 감정이 갈빗대를 뻐근하게 갑박해올 무렵 테이블 위로 허연 냉기를 감은 소주병이 놓였다. 병의 표면에 맺힌 영롱한 물방울 위로 내 얼굴이 기이하게 일그러져 비쳤다. 그 모습이 물방울과 함께 또르르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바라보다가 뚜껑을 돌려 열었다. 소주 한 잔을 목구멍으로 넘기자 식도를 타고 뜨끈한 감각이 아래로 번져갔다. 마치 오래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몸 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두어 잔을 연거푸 비워내니 창밖에 네온 사인들이 뿌옇게 번져 보였다. 세상의 모든 선이 조금씩 무뎌지는 순간이었다. 그 속에서 문득 따뜻한 행복감이 밀려왔다. 두어 잔의 소주가 혈관을 타고 돌자 맥락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안을 극복하는 것과 불안에 익숙해지는 건 결과적으로 비슷한 일이 아닐까? 어느 쪽이든 편안해질 테니까 말이야. 빈잔을 다시 채웠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20살 무렵부터 줄곧 나를 따라다녔던 불안. 나에게는 언젠가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다. 같은 것이라고 말을 흐리는 이유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적어도 해가 뜨고 지는 정규 시간의 대부분을 그런 불안 속에서 보냈었다. 처음에는 불안을 이겨내려 했었다. 하지만 어느새 난 불안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스스로를 길들이고 있었다. 변화의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던지, 마치 강물이 구불구불 제 길을 찾아가듯 나 자신조차 그 흐름을 의식하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었다. 불안이란 미래의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에 대한 감정이니까. 당연히 현재에서 미래의 불안을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난 어느 순간부터 불안의 극복이라는 무모한 시도 대신 불안과의 동거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다. 그건 의도라기보단 긴 시간의 경험으로 도달한 자연스러운 전향이었다. 불안을 내 안으로 들여야 비로소 불안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데서 혼자 술을 마실 때면 늘 이런 잡다한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놓는다. 맥락도 없이 문득 떠오른 생각을 붙잡아 이리저리 굴려보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 생각을 종이 접듯 둘둘 말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쌓아두는 것이다. 이런 시간 덕분에 생활에 쫓기더라도 그나마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것 같다. 동네 곳곳엔 이렇게 내가 숨구멍처럼 뚫어놓은 이런 뒷공간들이 있다. 횟집도 혼자 간다. 삼겹살집도 혼자 간다. 심지어 노래방까지도 혼자 간다. 처음엔 가게 사장님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알아서 구석자리로 안내한다. 자동이다. 오랜 친구처럼 척하면 척하는 사이가 됐다. 이런 무심한 공간들은 의신하기에 좋다. 완벽한 나만의 안전가옥이라고 할까?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고 내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곳. 낮에는 환한 태양 아래서, 밤에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계속 발가벗겨지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발가벗겨지는 삶 속에서 내 몸 하나 숨 고를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조용히 주장해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동네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나만의 안전가옥들을 하나둘 발견하고 표시해둔다. 이 애매한 시간, 밤의 어둠을 비집고 내리는 빗소리가 좋다.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껍데기가 노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뒤집힌다. 행복이 뭐 별건가? 투명한 기름방울이 빨간 연탄불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바람 불꽃이 치솟으며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타닥타닥 익어가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채운다. 바삭하게 구워진 껍데기 한 점을 콩가루에 찍어 입에 넣자 굳었던 어깨의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것처럼 답답하게 조여오던 셔츠의 단추를 하나 풀고 허리띠도 한 칸 느슨하게 내려매리 온몸의 감각이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다. 맛있겠다.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술잔을 다시 들었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선술집 처마를 타고 후두둑 떨어진다. 그 소리가 얼마나 깊고 또 다정한지 마치 오래된 친구가 내게 건네는 위로의 말 같았다.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었다. 술잔을 막 기울이는 순간 핸드폰이 부르르 떨었다. 집이다. 언제 오냐는 문자다. 꼼지락꼼지락 핸드폰을 매만지다. 가고 있어. 라고 조심조심 눌러 보냈다. 조바심이 나긴 했지만 껍데기는 아직 반이나 남았고 소주도 서너 잔은 더 마셔야 간만에 아쉬움을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뒤집었다. 이런 날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누려야지. 위로 없는 위로. 말에 진심이 빠지면 소리는 곧 바스라질 것처럼 건조해져서 상대의 귀에 기분 나쁘게 거슬린다.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시선을 낮추고 침묵 안에서 가만히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게 낫다. 입은 다물고 귀만 열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차츰 들리고 차츰 보이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상태의 윤곽을 느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위로한답시고 나서기보다 그랬구나 하며 가만히 고개만 끄덕여주는 게 차라리 낫다. 30 중반이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넘어 고꾸라진 목소리가 비틀대며 넘어왔다. 말끝마다 후 하는 추임새가 들어가는 걸 보면 벌써 어지간히 취한 듯했다. 마침 집에 가려고 나온 터라 발길을 돌려 논현동으로 향했다. 실내 포차에서 닭발에 소주로 시작한 술자리는 1차, 2차, 3차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렸다. 늦가을 홍시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가 내게 물었다. 야, 너 냉장고에 한 열을 넣어둔 밥 먹어본 적 있냐? 아니? 그래, 먹지 마.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지. 그런 건 버려야지. 야, 내가 그 찬밥 같다. 버리긴 못하고 먹을 수도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 같다. 나는 듣고만 있었다. 애초에 용건이 있어서 만나자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럼 마치 망가지기 직전의 인생 앞에서 마지막 넋두리를 하듯이 멍한 눈을 하고 있었다. 속사정을 듣지 못할지라도 섣불리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선 안 될 것 같았다. 이 밤 그에게 필요했던 건 그가 쏟아내는 말을 모조리 수용해주고 흘려줄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 역할에 내가 생각난 것일 테고 괴종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그를 보면서 냉장고 속 말라 비틀어진 밥을 생각했다. 새벽까지 그의 찬밥 돌린 노래는 계속되었다. 그러다 한순간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두 팔과 한 다리가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난 재빨리 거리를 좁혀 그를 껴안아 앉혔다. 그때 그의 점퍼에서 숯불 냄새와 뒤섞인 습한 골방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오래전 기억 속의 나를 소환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그 사이에서 시차를 둔 골방 냄새의 기억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건 외로움의 냄새였다. 익숙한 그 냄새만으로 나는 지나간 그의 시간을 솔핏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날 임용 발표가 있었고 네 번째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다는 걸 술자리를 파할 때쯤 알게 됐다. 도로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이따금 뭉개진 발음으로 그가 흘리는 다 끝났어. 미안해 하는 그를 바라봐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널어놓은 빨래처럼 이리저리 흐느적거렸다. 그가 그토록 미안해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날 밤늦도록 연락을 기다린 가족들이겠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겐 아픈 말을 감추게 된다. 그 말들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말하지 못한 무게를 안고 혼자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만다. 그것이 외로움이다. 이 밤 가족이 아닌 나에게 연락한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이 괜찮을 수 없는 가족에게 괜찮다는 위로를 받게 될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난감했을 것이다. 대낮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민망함과 지독한 좌절감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나를 택했는지도 모르겠다. 위로와 무관심 사이 그 미묘한 균형점에 있는 날. 나 또한 그의 지난 4년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우리는 세월을 뛰어넘어 한참 만에야 만났고 미약한 연대감은 반나절 술 몇 잔으로 끈끈해질 게 아니었다. 그의 상처에 덧댈 반창고 같은 말이 나에겐 없었다. 슬쩍 들춰본 나의 말들은 그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것이었다. 괜찮아, 힘내 따위의 상투적인 말이 행여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는 마음을 단속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는 떠들었고 난 들었다. 가끔 들릴 듯 말 듯 그랬구나 하며 소심하게 맞장구를 치는 게 내 말의 전부였다. 술에 취해 엉망이 된 그는 갈치짝 얼음으로 비틀거렸다. 의식이 없으면서도 어깨를 부축하는 내 손을 반사적으로 뿌리쳤다. 대로변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상등 깜빡이는 택시 안으로 그를 겨우 밀어 넣었다.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라. 뒷자리에 앉자마자 쓰러지듯 창액이 된 그는 잠이 들었다. 멀어지는 택시의 꼬리등이 코너를 틀며 사라질 때까지 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을 응시하며 현실 앞에서 낙담할 그의 절망 가득한 눈동자를 생각했다. 쓰린 속을 달래며 라면을 끓이면서 달걀을 넣을지 말지 순간 고민하게 되는,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어하는 그의 표정을 생각했다. 상황 파악 안 되는 식욕에 찡그린 그의 얼굴이, 그 주름을 생각했다.
같은 밤을 보냈지만 다른 아침을 맞이할 그를 보내며 나는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다. 그렇다고 뭘 해줄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밤이었다. 택시가 사라진 뒤 나는 홀로 새벽길을 걸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길가의 작은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걸었다. 다음날 괜찮냐는 문자를 보냈다. 말줄임표를 3개 찍었다가 지웠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나도 더는 묻지 않았다. 몇 달 후 그가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주말 특강 몇 개를 맡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곧 메인 강사로 채용되었다고 했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는 교단에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다. 한숨 가득했던 그 밤의 넋두리는 이미 희미한 기억으로 밀려나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러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때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의 세계에도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다. 혼자서 외롭게 감당하던 무게를 이제는 둘이 나란히 서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이 결혼으로 더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는 그렇게 젊은 시절의 실패에서 벗어났다. 절망의 밤은 어느새 방향을 틀어 완만한 인생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새 10년이 흘렀다. 버려야 할 옛 시간은 흘러 폐기되었고 무너지지 않고 기어이 밀고 나간 시간은 그의 품에 토끼 같은 아들과 딸을 안겼다. 허리는 4인치가 늘었고 몸무게는 10kg가 불어나 있었다. 몸만큼 인생도 후덕해졌다. 1호선 한강철교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창가로 들어선 오후의 봄볕이 차창을 비집고 내 무릎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 그의 목소리가 기차의 덜컹거림과 함께 햇살 사이로 스며들었다. 높은 데시벨의 맑고 환한 목소리였다. 좋아 보였다.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그럭저럭 살만하게 흘러간다. 행복을 무어라 말할 순 없지만 웃으며 견딜 만큼의 마음이라면 참 살만한 게 아닐까? 살다 보면 조금 부서지고 흠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파괴되는 건 아니니까. 오랜만에 친구에게 문자를 썼다. 야,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누군가 말하더라.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고. 그날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때 나 이 말 해주고 싶었는데 냉장고 속 찬밥 있잖아. 그거 맛있어. 라면에 말아 먹으면. 다 네 인생이고 네 거야. 앞으로도 너를 너로 사랑해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그러고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쩌면 이 문자도 보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다. 무너질 것 같던 그 밤으로부터 우리는 또 이렇게 멀리까지 흘러왔다.
심야 식당, 자정을 넘긴 시간, 설릉역 뒷골목은 대나처럼 밝았다. 넥타이를 한 회사원 무리가 골목길에 늘어선 선술집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남자를 앞에 두고 핏대를 세워가며 뭐라 목청을 높이는 바보 같은 남자가 보였다. 멀어지는 택시 뒤에서 삿대질을 하며 욕하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밤의 풍경과 무척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단골 선술집이 이 골목 끝에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삼켜야 하는 날, 나는 가게를 찾는다. 느닷없이 무력해진 날, 삶이 붕괴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헐값에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술이다. 이곳을 혼자 다닌 지도 벌써 3년이 넘어서 이제 제법 단골 대접도 받는다. 오늘은 방어가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주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익숙한 동작으로 간 얼음에 유리병을 묻은 각진 통과 작은 술잔 하나를 내왔다. 앉자마자 낮의 일이 떠올랐고 곧 위벽을 긁는 통증이 몰려왔다. 시큼한 위산이 목젖 언저리에서 느껴졌다. 속이 화끈거려서 찬수를 꺾지 않고 연거푸 넘겼다. 석잔을 들이키자 통증이 겨우 잦아들었다. 머릿속에서는 꽃잎처럼 흩뿌려진 보고서가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중이었다. 반말과 욕설이 귓전에서 윙윙거렸고 잔뜩 흥분한 고객사 대표는 당장이라도 몸을 날릴 기세로 씩씩대고 있었다. 생각을 말자. 나는 시선을 발끝에 고정한 채 연불을 외듯 중얼거렸다. 그는 눈앞에서 자료를 푹푹 찢더니 내 머리와 천장 사이 여백을 향해 힘껏 던졌고 허공으로 파르르 퍼져나가는 종이 조각은 지는 벚꽃처럼 흐드러지며 떨어졌다. 넓은 집무실과 높은 천장, 한 사람이 쓰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큰 책상과 그 옆에 긴장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늙은 비서실장, 그리고 내 뒤로 선 임원들. 느닷없이 펼쳐진 이 낯선 분위기는 나를 놀랍도록 무력하게 만든다. 다른 상황이라면 분명 저항했을 법한 일이지만 어느새 난 그들 사이의 위계를 순순히 따르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걸로 책임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전가되었다. 모두 조용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가자 직원 셋이 줄줄이 따라 나섰다. 텅 빈 회의실에 혼자만 남았다. 바닥에는 찢긴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명치를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다. 거리로 나오니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대낮의 강남은 감정을 숨길 틈이 없이 환했다. 칼날처럼 내리꽂는 햇빛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신호와 소음은 귀에 닿지도 않았다. 몸이 절로 움직여졌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앞으로 걸었다. 그러다 설릉까지 왔다. 문득 갈 곳이 떠올랐는데 그곳이 이 가게였다. 주방에서 재료를 썰던 주인과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잠시 후
기름진 방어를 도톰히 썰어낸 주인은 메뉴에 없는 즉흥 안주를 몇 개 만들어서 냈다. 단골의 기분을 배려한 그만의 특별 서비스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손놀림과 말이 늘 섬세했다. 굳이 내 속이 어떤지 들춰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방어를 한 점지보다 씹었다. 이가 살을 뭉개자 참 풍미가 입안에 퍼졌다. 주인은 환해지는 내 얼굴을 보고 예상했다는 듯이 웃는다. 살오른 회 한 점을 입에 넣고 한 잔, 또 한 잔. 그렇게 마시다 보니 금세 밖이 어두워졌다. 아, 잘 먹었습니다. 일어서며 인사를 하는데 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휘청이었다. 내일은,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주인은 돌아서는 나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가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마음이 시큰했다. 오늘은 내게 그리 좋지 않은 날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문을 열고 나오니 공기가 냉랭했다. 택시를 탈까 하다가 찬 공기가 싫지 않아 걸었다. 골목을 따라 주택가로 난 길로 들어섰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린 길은 적막했다. 걷다 보니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인다. 어둠 사이로 가로등 빗줄기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다. 암전된 무대 위 조명처럼 여린 빛 한 줄기가 까만 밤을 밝히고 있었다. 흩뿌려진 종이 조각들이 가로등 아래로 떨어진다. 낮의 일이 다시 생각났다. 때때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삶은 붕괴의 조짐을 보인다. 살다 보면 오늘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이 있고 풀어서는 안 될 숙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세상은 말한다. 시간이 답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받아들이라고. 이겨볼 생각 말라고. 산다는 건 때론 싸우고, 때론 당하고, 때론 견디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자고 일어나면 각자의 일터로 나서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이나 되고 만다는 걸,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평범한 그 아무 것이라도 되려고 매일 아침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문을 나선다. 밤이 지나면 대낮이 온다. 낮은 헐벗은 삶의 민낯이다.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는 그 억척스러운 삶의 그물짜기는 대낮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까맣게 어두운 밤보다 환한 대낮이 그래서 더 까마득한 법이다. 다정한 얼굴을 한 이들은 그들의 얼굴만큼 다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만일 마음이 보이는 것이라면 세상의 절반은 눈물일지 모른다. 종종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은 때 아닌 감기처럼 일어난다. 사랑하면 할수록, 살아야 하면 할수록 감추어야 할 말이 자꾸만 생기고 마는 그런 날이 있다.